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태풍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트럼피즘을 선택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한국의 방위비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 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직거래도 다시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평양에 가도 놀랄 거 없다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북한의 파병을 언급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합동 군사 훈련도 못할 게 없다면서 느긋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 윤곽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 대선 전후로 해서 저희가 뉴스에서 전문가 패널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치동 기자의 총평도 궁금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예상하셨을까요? 네, 저도 선거 직전 방송에서 누가 될 것 같냐고 얘기를 좀 해보라고 계속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잘 찍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압승할 줄은 저도 몰랐고요. 결국 이번 대선은 트럼프의 정책 비전,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지 이른바 트럼피즘에 대한 국민 투표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피즘에 대한 향수와 갈망, 이게 워낙 커서 낙태권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이걸 집어삼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흑인, 또 라티노, 그리고 젊은 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표 차이로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트럼피즘을 이제 미국을 위한 극단적인 실용주의, 근본주의적인 실용주의로 보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참 많아졌고 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대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열리는 트럼프 시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기 때와 비해서 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이제 트럼피즘의 그 과도기적 실험기로 본다면 이제 본 게임이 열리는 셈이거든요. 모두에 제가 트럼프 태풍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북상 중입니다. 아시듯이 전국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었고 의회에서도 상원 모두 가져갈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선언 연설에서도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모든 것을 다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 또 불안감 조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이제 상륙하면서 약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는 해야겠습니다. 유럽 일각에서는 대놓고 매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기 효과를 생각해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자 이런 뜻이겠죠. 도널드 투르크 폴란드 총리는 안보와 지정학적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화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유럽이 뭉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궁금해지는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최근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좀 높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당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덕담을 주고받았죠. 당연히 다행히 방위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대신 조선업 분야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듯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둘러서 타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서명은 대선 이틀 전에 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를 보고를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를 받게 되면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쉽지만 오케이 아니면 경로.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 자신이 백악관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바이든이 합의해준 액수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예.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언급 같이 들어보시죠. South Korea, I love South Korea. They're wonderful people, extremely ambitious.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머니머신이 있다고 얘기한 건 예. 그만큼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다, 돈 나올 때가 많다 이런 뜻일 건데요. 발언 뒷부분이 좀 잘렸습니다. 저렇게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바로 한국이 돈 한 푼 안 낸다. 이건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예. 트럼프 특유의 화법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까지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짚어주시죠. 그렇죠. 엘브리지 콜비라고 펜타곤에서 전략 담당 부차관보를 하던 인물이 있는데요. 트럼프 2기 때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이분의 지론이 미군을 한반도 인질로 둬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와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전제는 한국 방어는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비에게 중책을 맡길지 안 맡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진영 핵심 인사들의 생각과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줄 영향인 것 같은데 더 크게 봐서는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집권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직거래를 시도할 거다 이런 전망도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존 볼턴이죠.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다가 경질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저격수로 변신한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평양에 가도 놀라울 건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때 백악관에서 같이 일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으니까 잘 알겠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난 추억, 또 친분에 이제 얽매여서 북한이 적대국인 걸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만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핵 개발은 그만하고 나하고 뉴욕 양키스 경기나 보러 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요즘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사이에 세계 정세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북미 협상 재개가 조금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5년 반 전에 아까 말씀드린 존 볼턴의 반대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빼고는 하고 싶은 걸 다 했거든요. 예. 핵무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푸틴과 밀착하면서 브로맨스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제재와 관련해서 예전처럼 목을 매거나 절실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한때는 13개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중에 5개, 이게 좀 아픈 부분인데 이 아픈 제재를 풀어보겠다고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난 거거든요. 예. 김정은이 아마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나 싶을 겁니다. 그간 핵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고 푸틴이라는 새 불화도도 생겼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구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난 거죠. 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빅터 차 백악관 전 NSC 보좌관은 실제로 이제 한국이 핵 개발을 하겠다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예스를 할지 노할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핵무장까지 갈 길이 머니까 우선 핵 잠재력 이라도 키우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단기간 핵무장을 만들 수 있는 태세, 역량을 갖추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과 또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조현동 주민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협의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얘기는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이 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세계에 미칠 영향도도 궁금한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 상황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마음도 조금 더 조급해졌을 듯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이 파병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보도가 있죠.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발표가 지난달 18일이었거든요. 예. 3주가 꼬박 지났습니다. 예. 이후 미국이 공식 확인해 준 건 북한 병력 10,000명 정도가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에 배치됐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임무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여기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병사로 위장하고 나서 전투에 참여했다. 사상자까지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유럽도 난처한 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미국이 보낸 무기값을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에게 청구해야 된다. 예. 이러겠다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국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도 조금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반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어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푸틴 대통령은 평소 스타일대로 북한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문답 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겠지만 뭐 알아서 추측해라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 안 되겠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련 시절 동맹이 복원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건데요. 푸틴이 요즘에 러북한 상호 군사 원조 협정 이 조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간은 젤렌스키보다는 확실히 푸틴의 편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든 휴전이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